내 집에서 당장 나가! 장모의 고함에 사위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죠. 1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던 남자. 장모와 아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사회 회의실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위가 들어왔죠.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장모와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시당하던 대릴 사위가 어떻게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새벽 5시, 윤재민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그린 캔버스를 말리기 위해서였죠.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담장 옆에 세워두는데 2층 창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밥값도 못하는 짓은 좀 그만하면 안 돼. 장모 장미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죠. 재민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봤지만 장모는 이미 창문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재민은 손에 묻은 물감을 바지에 닦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 한쪽 창고에 들어가 화구를 정리하던 재민은 먼지 쌓인 선반 구석에서 낡은 트로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신인 작가상을 받았을 때의 것이었죠. 재민은 트로피를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먼지가 떨어지자 최우수상 윤재민이라는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트로피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재민이 트로피를 내려놓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시상식장에 서아가 새 원피스를 입고 왔던 모습.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얼굴. 장모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리 사위가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 앞으로 잘 부탁해. 시상식 후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과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장모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죠.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 2년이 지나도 그림이 팔리지 않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모의 말투가 차가워졌고 서아의 눈빛에서 실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상만 받고 살 거예요? 라는 서아의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재민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매달 매일 같은 말이 반복되었죠. 이제 그 트로피는 창고 구석에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자 장모는 반찬 그릇들을 전부 딸 백서아 쪽으로만 밀어줬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바쁘다며. 돈 버는 손은 귀한 법이니까 잘 챙겨 먹어야지. 재민 앞에는 김치 한 접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갤러리 쪽에서 미팅이 있어서.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내 서아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그림으로 대체 언제까지 버틸 생각이에요? 이제 좀 현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식탁 위로 침묵이 깔렸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재민이 작업실로 쓰던 작은 방에 가보니 문에 자물쇠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재민은 당황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자물쇠는? 공간 효율 생각해서 바꿨어요. 요즘 물건 정리할 데가 없어서요. 서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재민의 그림들이 들어있는 방인데도 말이죠.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처가 친척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모는 일부러 재민을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 사위야. 직업이 뭐더라 화가래.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친척들은 재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요즘 시대의 그림으로 먹고 살기 힘들죠. 요즘엔 유튜브로 그림 파는 게 대세라던데요. 친척 중 한 명이 선심 쓰듯 말했고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민은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물감 자국. 아무리 씻어도 손톱 틈에 남아있는 그의 유일한 증거였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재민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기 시작했죠. 비누를 칠하고 문지르고 다시 비누를 칠하고 문지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손톱 틈새에 박힌 파란색 물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솔로 손톱을 문질렀습니다. 아팠지만 계속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져 있었습니다. 미용실 갈 돈도 아까워서 몇 달째 자르지 못했죠.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나는 화가다. 화가라고. 재민은 거울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남자는 화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안 나와요? 물값도 아까운데. 재민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물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갤러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전시 프로젝트는 작가님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취소되었습니다. 재민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전시였는데 말이죠.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링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백서아 대표 대형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뉴스 기사였죠. 서아와 장모는 연신 축하 이모티콘을 주고받았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축하한다고 짧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이었죠. 장모는 그날 저녁 친척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거실까지 들리는 큰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사위? 사위는 그냥 얹혀 사는 신세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뭘 바라겠어. 재민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당 한쪽으로 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재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랑이니까. 재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랑 하나로 버티기엔 이 집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재민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미안하다.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빠는. 글씨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재민은 메모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죠.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재민은 메모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4년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윤상만이 책상 너머 법무사에게 서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드러나선 안 됩니다. 하지만 윤 사장님, 이렇게 큰 금액인데 명의를 감추시면 괜찮습니다. 대신 실제 소유주는 제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윤재민으로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JM홀딩스라는 회사 명의로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자금은 윤상만 개인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윤상만은 지갑에서 아들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재민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재민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화가 될래. 윤상만은 아들을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재민이 꿈 응원해주세요. 당신처럼 꿈을 포기하고 살게 하지 말아요. 윤상만의 아내는 재민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재민이 그림 그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후 윤상만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미대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공장 기계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재민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축하해줬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무시하는 걸 알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재민의 집에 들렀을 때 봤습니다. 식탁에서 재민만 반찬을 못 먹는 모습을, 작업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진 것을, 장모가 사위는 얹혀 사는 주제라고 말하는 걸. 윤상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공장을 팔아서라도 아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0억 원. 평생의 결실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참아온 인생, 최소한 밟히진 말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아내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회사 건물 입구 명판을 보게 됐습니다. 주요 투자사 명단이 새겨진 명판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JM홀딩스, 이 이름 어디서 봤더라? 재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금방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익은 느낌만 들었을 뿐이죠. 그날 저녁 집에서는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코너에서 아내 서아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이번 투자 유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제 판단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희 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확실한 비전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재민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재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화면 속 아내는 당당했고 빛나 보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모님, 가정에서도 이런 성공을 응원해 주시나요? 서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앉은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위요?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는 사람이에요. 뭐,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죠. 스튜디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재민은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나갔던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회사가 몇 년 전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익명의 투자자가 회사를 살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투자자의 실제 명의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도 말이죠. 재민은 문득 몇 년 전 아버지와 나눴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한 집이 회사를 한다는데 혹시 투자 같은 거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다.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겠니? 너나 잘 살아라.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재민은 그 말을 믿었죠. 아버지가 평생 작은 공장 하나로 근근히 살아오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모가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 씨, 앞으로 회사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사위는 몰라도 되는 일들이에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요? 당신이 뭘 안다고요? 그냥 당신 인생이나 잘 지키세요. 장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오래된 화구들을 정리하기 위해 창고로 갔습니다. 중고로 팔아서라도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죠. 낡은 물감통과 붓들을 정리하던 중, 재민은 구석에 놓인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취미로 그리셨던 그림들이었죠. 재민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재민아, 넌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려라. 아빠는 못했지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재민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장모가 반찬을 집으며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서하는 회사 일로 정말 바쁜데 사위는 집에서 대체 뭐하고 지내는 거예요? 재민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림은 그려요? 요즘도 팔리기나 해요? 식탁에 앉은 친척들이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재민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몇 군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만 몇 년째 하는 것 같은데요. 장모의 말에 식탁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 서하는 재민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전화를 걸면 벨이 몇 번 울리다가 끊겼고 문자를 보내면 한참 뒤에야 짧게 답장이 왔습니다. 회의 중이야. 바빠. 나중에. 지금 통화 어려워. 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재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재미는 아내 회사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건물 앞에서 기다렸죠. 저녁 6시가 넘어가자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내 서아가 정장 입은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요.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고 서아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그는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죠. 재미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아까 본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서아가 웃는 얼굴. 그 남자의 손이 서아 어깨에 올라가는 모습. 서아가 피하지 않던 모습. 옆자리에 젊은 커플이 앉았습니다. 여자가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워. 남자가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바다 갈까? 재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과 서아도 절했었습니다. 첫 데이트 때 한강공원에 갔었죠. 서아가 재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 물감 냄새 나는데 난 좋아. 예술가 냄새잖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아가 재민의 그림을 자랑스러워했고 재민도 서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아가 재민의 손을 피하기 시작한 게 손 좀 씻고 와요. 더러워 보여. 라고 말하던 게 지하철 광고판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머리도 산발한 남자. 초라해 보였습니다. 옆에 커플과 비교되었죠. 한 정거장이 지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재미는 침대에 누운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아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알림이 뜬 것이었죠. 재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외부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언제쯤 준비될까요? 재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는 휴대폰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이전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정리되면 같이 움직이자.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끝날 거야. 재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딸각 소리를 냈습니다. 서아가 화장실에서 나와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 메시지는 뭐예요? 그건 당신이 볼 게 아니에요. 서아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할 말이. 할 말이요? 서아가 재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예술가 주제에 뭐가 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재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내 옆에 있으면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래요? 저 여자 남편은 백수래. 나는 백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한 달에 그림 한 장이라도 팔리기는 해요. 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이불을 덮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자요. 그날 이후 식탁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수저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재민은 우연히 장모와 서아가 외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정장을 입고 어딘가로 나갔죠. 재민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초안이었습니다. 이미 양식이 다 작성되어 있었고 날짜만 비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서류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재민도 웃고 있었죠. 그날 재민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지켜줄게.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만 믿을게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재민은 결혼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액자 뒤를 뒤집어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빈 벽만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가족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캔버스에는 3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민, 서아, 그리고 아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상 속의 아이였습니다. 재민은 그 아기를 그리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림을 좋아할까? 서아 닮으면 예쁘겠지.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영원히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재민은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그동안 그려둔 그림 한 점을 꺼냈습니다. 가족의 초상화였습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었죠. 재민은 그 그림을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조각으로요. 하지만 찢어진 조각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민은 무릎을 꿇고 앉아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이기 시작했죠. 눈물이 떨어져 그림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칼이 되었습니다. 그런 재민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도심 한쪽에 있는 작은 전시 공간에서였습니다. 신도영이라는 젊은 여성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전시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석진 벽면에 걸린 그림 한 점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낡은 액자에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도영은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그림 버려진 사람의 색이에요. 도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이 전시 공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 작가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죠. 윤재민.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영은 전시장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이 작가분 연락처 혹시 있나요? 윤재민 작가요?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는데 대신 SNS 계정이 있긴 해요. 직원이 명함에 적힌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도영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에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시장에서 선생님 그림을 봤어요. 팔리기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숨겨진 그림 같았어요. 재민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가끔 누군가 관심을 보이다가도 금방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재민의 그림 사진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잊혀진 작가 재발견 프로젝트. 오늘은 윤재민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 속에는 누군가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도영의 SNS 팔로워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진 인플루언서였죠. 게시물에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 뭔가 슬퍼요. 작가님 다른 작품도 보고 싶어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도영은 다시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이 작가님이 그냥 사라지는 게 더 안타까워요. 한 번만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재민은 이번엔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화가로 존중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실 때 만나 뵙겠습니다. 며칠 뒤 재민과 도영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영은 재민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26 정도 되어 보였죠. 재민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골라 입었지만
낡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었습니다. 재미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물만 시킬까 고민했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 내줬는데. 재미는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도영이 들어왔습니다. 청바지에 깨끗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젊고 활기차 보였죠. 재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앉으세요, 작가님. 편하게 계세요. 도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영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작가님 그림 사진들이에요. SNS에 올렸던 거요. 태블릿 화면에 재민의 그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도영이 한 점 한 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의 색감이 정말 독특해요. 슬픈데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 구도는 정말 대담해요. 요즘 화가들은 이렇게 안 그리거든요. 이 붓터치를 보세요. 감정이 느껴져요. 재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사람. 재미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가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재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 그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작가님,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재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요. 처음엔 상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재민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도영은 재민의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재민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요즘은 그림 그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작가님 그림엔 힘이 있어요.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요. 도영의 말에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요즘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줘서 그림 얘기는 더더욱이요. 재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드릴게요.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 다요. 재민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하게 그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영은 재민의 작품 세계에 대해, 색감에 대해, 그림 속 감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재민은 점점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죠. 사실 요즘은 붓을 잡기가 무서워요. 그려봤자 아무도 안 보니까요. 그럼 제가 볼게요.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그려보세요. 작가님이 진짜 그리고 싶은 걸로요. 결과는 제가 책임질게요. 전 작가님 그림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미는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죠.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전 작가님을 믿어요. 카페를 나서는 재민의 걸음이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화가로 불러줬고 자신의 그림을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오랜만에 창고에서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새 붓을 펼쳐놓았죠.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재민은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캔버스 위에 색이 쌓여갈수록 재민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가님, 제가 작은 전시 기획을 하나 준비 중인데요. 작가님 그림 몇 점을 전시하고 싶어요. 정말요? 제 그림을요? 네. SNS 반응도 좋았고 사람들이 작가님 다른 작품도 보고 싶어 해요. 재민은 기쁜 마음에 전시 준비를 도왔습니다. 도영은 재민의 초기 작품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도영의 SNS에 전시 티저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재민도 그 게시물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10년 전쯤 그렸던 그림이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민은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하단에 새겨진 작가명을 보는 순간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수.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은 급히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 씨, 저 그림 말인데요. 작가 이름이 왜? 네. 아, 그거요? 도영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림을 빌려준 회사 쪽에서 계약서에 작가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요? 어느 회사요? 서아 대표님 회사요. 작가님 그림 여러 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전시 협조를 구했거든요. 재민은 전화를 끊고 급히 아내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여러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펼쳐보니 재민의 그림 6점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양도인 이름에는 윤재민, 양수인에는 백서아라고 적혀 있었고 맨 아래 서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메일 출력물이 함께 끼워져 있었는데 서아가 어느 갤러리에 보낸 메일이었죠. 전시 사용 가능합니다. 작가명은 김민수로 표기해 주세요. 계약상 문제 없습니다.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그림을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시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죠.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서아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그림 정말 좋은데 내 인맥으로 좀 도와줄게. 갤러리 사람들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때 재민은 고마워했었죠. 아내가 자신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재민의 그림을 가져다가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었죠. 새벽 1시가 넘어 서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재민은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를 마주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재민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계약서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계약상 문제 없어요. 당신 그림이 드디어 돈이 되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재민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건 내 작품이에요. 내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작품이요? 팔리지도 않는 그림이 무슨 작품이에요? 서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내 자산이었어요. 당신 그림으로 내가 인맥을 만들고 거래를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재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죠. 그러니까 나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라니요. 서로 윈윈한 거죠. 당신 그림은 쓸모가 생겼고 난 내 일을 한 거예요. 서아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창고로 갔습니다. 예전에 서아에게 선물했던 그림들을 찾아보려고요. 창고 구석을 뒤지다 보니 먼지 쌓인 캔버스 여러 점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첫 번째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파란색 바다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첫 결혼 기념일에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서아가 바다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밤새워 그렸죠. 완성하고 서아에게 보여줬을 때 서아가 말했습니다. 너무 예뻐. 거실에 걸어둘게. 하지만 거실에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창고로 옮겨졌죠. 재민이 물었을 때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분위기랑 안 맞대. 두 번째는 서아 생일 그림이었습니다. 서아의 웃는 얼굴을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이 그림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서아의 미소를 완벽하게 담고 싶었거든요. 생일날 아침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서아는 그림을 받아들고 잠깐 봤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다음엔 이런 거 말고 가방이나 사줘. 그날 저녁 이 그림은 창고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장모 환갑 선물이었습니다. 장모가 좋아하는 꽃, 장미를 그렸습니다. 환갑잔치날 장모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장모는 그림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윤서방, 이런 건 돈 주고 사는 게 낫지. 시간만 쓰고. 주변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재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 그림도 창고로 갔습니다. 재미는 그림들을 하나씩 안아보았습니다. 구겨진 캔버스, 찢어진 모서리, 먼지 쌓인 액자. 재민이 진심을 담아 그렸던 작품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재민은 그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무능해서. 눈물이 캔버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재민은 그림들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영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도영과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재민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배신, 그림 도용, 모든 것을요. 도영은 재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가님, 혹시 변호사 선임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예요. 변호사요, 제가 무슨 돈으로. 재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영이 재민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도 있어요. 일단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민은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비용부터 막막했죠. 화면을 보다가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민 씨 맞으십니까?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고 윤상만 사장님의 옛 동료였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요? 재민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사실 상만 형님 3년상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요. 늦었지만 안부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민 씨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혜문 변호사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재민 씨 연락처를 아느냐고요. 변호사요? 재민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아내 쪽에서 먼저 손을 쓴 건가 싶었죠. 네. 그분이 형님 대학 동기시래요. 재민 씨한테 전해드릴 게 있다고 하시던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처 드릴까요? 재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라는 변호사. 전해줄 게 있다는 말. 무언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정 변호사님이 형님 생전에 아주 가까이 지내신 분이니까 믿고 연락하셔도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왔습니다. 정혜문 변호사의 연락처였습니다. 재민은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혜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제 연락처를 찾으셨다고 들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년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민 씨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일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 윤상만 선생님께서 맡기신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요? 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죠. 재민은 긴장한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혜문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재민을 보자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 선생님 아드님이 이렇게 컸군요. 상만 형님께서 생전에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를 아셨어요? 네. 대학 동기였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뒤 줄곧 재민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재민이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정혜문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묵직해 보였죠. 이게 뭔가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정혜문 변호사는 계약서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투자 계약서의 실제 소유자는 윤재민 씨, 당신입니다. 네. 전 그런 돈 본 적도 없는데요.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정혜문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형님께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사위댁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드님이 걱정되신다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네. 형님께서 개인 자금으로 거액을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처음부터 아드님 이름으로 하셨어요. 정혜문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겨 보였습니다. JM홀딩스라는 회사 명의로 된 투자 계약서였지만 실제 소유주란에는 윤재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전에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자존심 상할 테니 조용히 뒤에서 지켜주고 싶다고요.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대학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재민은 그때 이렇게 말했었죠. 아버지, 전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싶어요. 돈 많이 벌 생각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라. 아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모르는 사이 아버지는 아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뒤에서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서류 봉투 안에 형님이 남기신 메모도 있습니다. 정혜문 변호사가 낡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재민이 며칠 전 발견했던 메모의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재민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지가 흔들렸습니다.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정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재민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네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뒤에서만 지켰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면서 살기로 하지 않았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죠. 재민이 병문안을 갔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너 그림이나 열심히 그려. 재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어요? 없다. 너 잘 사는 게 아빠한텐 최고야. 그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처가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가시는 날 아버지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처가 식구들한테 잘해라. 네가 남이 집사위니까.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잘할게요.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재민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정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티슈 상자를 재민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재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분율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정혜문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하의 회사 주식 구조도였습니다. 그 안에서 재민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최대 투자자였습니다. 장모보다도 아내보다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재민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어디까지 쓰였는지, 그리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요. 재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문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재민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명확한 결심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선택하면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될 뿐입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장모와 아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서아가 서류를 재민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조용히 나가면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민은 침착하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모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재민 씨, 체면 생각해서라도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서로한테 나은 일이에요. 재민은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읽었죠. 서아와 장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주시면 될까요? 재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요. 빠를수록 좋고요. 서아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 방문을 열자 복도에 캐리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의 옷가지들이 대충 담겨 있었죠. 장모가 직접 꾸린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캐리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정혜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재민 씨,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는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재민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모와 서아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여보. 두 사람이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와 서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친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아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리됐어. 이제 자유야.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편해질 거야. 그래도 괜찮아.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사랑이요? 그건 착각이었어. 난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서아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장모는 회사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정리되었으니 이제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른 곳에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도영은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재민의 그림들이 하나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쪽에는 특별한 작품이 설치되고 있었죠. 재민도 갤러리에 와 있었습니다. 설치 작품 앞에 서서 패널을 바라봤습니다. 투자 구조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이름, 투자 금액, 실제 소유주. 모든 진실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도영이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거 공개하면. 네, 괜찮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도영이 재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재민은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쳤어요. 이제는 맞서고 싶어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도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작가님, 멋있어요. 진짜 예술가네요. 재민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도영은 전시 초대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발송 명단에 특별히 두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백서아와 장미령이었죠. 초대장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민 개인전 이름 없는 투자자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SNS에는 전시 홍보 문구가 올라갔습니다. 숨겨진 투자자의 이야기. 누가 진짜 주인이었는가?
며칠 뒤 서아의 책상 위에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서아는 초대장을 뜯어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시 제목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서아는 급히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재민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장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장모가 초대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협박이잖아. 장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장 저 전시 막아야 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갤러리에 전화해봐.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갤러리 측은 이미 전시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고 했죠. 그날 저녁 장모와 서아는 재민이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재민이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서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전시요? 그냥 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이 아니잖아요. 회사 투자 구조를 왜 전시에 넣는 거예요? 장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기록이에요. 기록이라고. 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죠. 재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모와 서아는 재민의 눈빛을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의 재민은 그들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러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윤재민, 숨겨진 투자자의 진실을 담은 전시 개최. 예술과 자본의 경계에 선 한 남자의 이야기.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시 오프닝 30분 전, 재민은 혼자 갤러리 안을 걸으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위치를 조정했죠. 도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작가님, 긴장되세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편해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오늘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네. 알아요. 재민은 갤러리 한쪽에 설치된 작품 앞에 섰습니다. 투자 구조를 도식화한 대형 패널이었죠. 회사 이름, 투자 금액, 그리고 실제 소유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계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이었죠. 사람들은 재민의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작품 앞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품 옆 설명문을 읽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예요? 실제 회사 이름이 나와 있네요. 투자 명의가 윤재민. 관람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경제 전문 기자 한 명이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 투자 구조가요? 재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갤러리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모와 서아가 늦게 도착한 것이었죠. 두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식 행사에 온 것처럼요. 하지만 갤러리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곧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쪽을 향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설치 작품 앞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투자계약 주체 JM홀딩스, 실제 투자자 고 윤상만, 실제 소유권자 윤재민, 계약 체결일 2020년 3월 15일, 투자금액 50억 원. 서아는 손이 떨려 설명문을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모도 옆에서 그 글을 보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자들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백서아 대표님, 이 투자 계약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장미령 회장님, 실제 최대 주주는 따로 있었던 건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모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그때 재민이 사람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갤러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민에게 쏠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재민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화가 윤재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갤러리 뒤쪽 문이 열리고 정혜문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 변호사는 재민 옆에 서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혜문 변호사입니다. 고 윤상만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갤러리 앞쪽 스크린에 서류 이미지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계약서, 주식명의 변경 문서, 그리고 윤상만이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뜨자 갤러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서아가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촬영 금지예요. 당장 지우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SNS에 실시간으로 사진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특종인데? 본사에 연락해. 장모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습니다. 재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갤러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민에게 쏠렸죠. 재민은 관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도영이 갤러리 뒤쪽에 서서 재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려의 표시였죠.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녹음기를 들이댔습니다. 서아와 장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갤러리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예요? 설마. 대박. 재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윤재민 씨는 4년 전부터 해당 회사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관람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이건 사기 아닙니까? 투자 출처를 속인 거잖아요. 장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아는 재민을 째려봤지만 재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갤러리를 나가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장모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부축했습니다. 재민은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 도망친 적 없습니다. 밀려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갤러리는 플래시 불빛과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속에서 재민만이 고요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 다음 날 각종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투자자, 대리 사위가 실제 회사 주인이었다. 미술 전시로 드러난 기업 투자의 진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고 거래처에서는 확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주가는 요동쳤죠. 이틀 뒤 회사 게시판에 공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일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안건 경영권 관련 중요 사항. 직원들의 동요는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회장님이 물러나시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회사가 매각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서아는 급히 이사진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님, 이건 오해예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박 이사님,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희 쪽 변호사도 검토 중이고요.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서류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사회실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오전 10시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모와 서아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정혜문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재민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사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재민 씨, 이사도 아닌 분이 이 자리에 왜 오신 겁니까? 정혜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윤재민 씨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라니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먼저 투자계약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주식명의 이전 문서, 은행거래 내역서입니다. 모두 법원 공증을 받은 문서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하나씩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들이 점점 굳어졌죠.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재민입니다. 4년 전부터 이 회사의 최대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재민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왜 비밀로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스크린에 신문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서아 대표 뛰어난 투자 유치 능력으로 업계 주목. 장미령 회장, 독자적 자금 조달로 회사 위기 극복. 신생 기업의 성공 비결, CEO 백서아의 투자 감각. 재민이 기사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사에서 두 분은 자신들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제 아버지였고 명의는 저였습니다.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홍보 차원에서 투자자 사칭입니다. 정혜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투자 출처를 숨기고 자신들이 유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추가 투자와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스크린에 재무제표 두 개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실제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오른쪽은 투자자인 저에게 보고된 재무제표입니다. 숫자들이 달랐습니다. 수익은 줄어들어 있고 비용은 부풀려져 있었죠. 이사 중 한 명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회사는 지난 3년간 총 18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고된 수치는 4억 원이었습니다. 14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배당금 명목으로 장미령 회장과 백서아 대표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모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 키웠어. 당연히 받을 돈 받은 거야. 어머님. 재민이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최대 주주인 저에게는 3억도 안 왔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어디로 간 건가요? 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된 재무제표로 실제 투자자를 속이고 배당금을 횡령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배임과 횡령에 해당합니다. 서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오해가 있어요. 회계상 실수일 수도. 실수가 3년 연속입니까? 재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그림에 대한 저작권 도용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이메일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서아가 재민의 그림을 다른 이름으로 전시하도록 승인한 메일이었죠. 투자자 사칭, 재무제표 조작, 배당금 횡령, 저작권 도용. 재민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진 교체를 요구합니다. 백서아 대표 해임, 장미령 회장 이사회 권한 박탈을 제안합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5, 반대 2. 서아 해임 결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장모의 권한 박탈도 통과되었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장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아가 회의실을 나가며 재민에게 속삭였습니다. 후회할 거야. 재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오래 후회했어요. 당신을 만난 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온 재민을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재민은 직원들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재민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길도 주지 않던 사람들. 장모 앞에서 재민을 비웃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예의 없게 굴어서. 재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상 운영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은 복도를 걸어 빈 사장실로 갔습니다. 서아가 사용하던 방이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급히 나가느라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재민은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예전에는 이 방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모가 네가 왜 사장실에 와? 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방의 주인은 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은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지 봐요. 제가 해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정상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합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민은 다시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제가 갖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안 합니다. 재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단 하나, 제 그림에만은 다시는 손 떼지 마세요. 그로부터 2달 뒤 서울 한복판의 유명 갤러리에서 윤재민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재민은 직접 작품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갤러리 직원들이 그림을 옮기려 하면 재민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 인생이니까요. 재민은 오래된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장모의 집 창고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바로 그 그림들이었죠. 먼지 쌓이고 구겨져 있던 캔버스들. 하지만 지금 그 그림들은 깨끗이 복원되어 하얀 갤러리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죠. 같은 그림이었지만 대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민은 한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찾았을 때 액자가 깨져 있었죠. 재민은 새 액자를 짜서 정성스럽게 다시 담았습니다. 이 그림에도 이름이 있어야겠죠. 재민은 작품 연명패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버려진 사랑. 그리고 그 아래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윤재민. 도영이 갤러리로 들어와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축하해요. 드디어 진짜 시작이네요. 도영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작가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개인전 오프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컬렉터들, 그리고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죠. 재민의 옛 갤러리 관계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재민의 전시를 취소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민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에 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재민에게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갤러리 한쪽에서 중년의 외국인 신사가 그림 한 점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우아한 인상의 남자였죠. 그는 그림을 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영이 재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파리에서 오신 컬렉터예요. 피에르 마르셀이라는 분인데 유럽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래요. 재민이 다가가자 피에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작가님이신가요? 당신 그림은 특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심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그림을 봐왔는데 당신 그림에는 다른 게 있어요. 피에르는 작품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존엄이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용서가 보여요. 이런 그림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재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혹시 내년 봄 파리 전시에 관심 있으신가요? 파리요? 네.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아시아 작가 기획전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 작품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재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 그곳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피에르는 명함을 건네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프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재민은 혼자 갤러리에 남아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재민이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재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우연히 SNS에서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아의 계정이었습니다. 서아는 재민의 전시 성공 기사를 캡처해서 올려놓고 댓글에 악의적인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게시물은 삭제되었죠. 재민은 서아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였죠.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은 우연히 거리에서 장모를 마주쳤습니다. 장모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모도 재민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모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죠. 재민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재민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배도 새로 하고 한쪽 벽면을 통째로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캔버스와 물감, 붓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창가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파리 전시 초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민은 매일 아침 일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민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죠.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재민과 서아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차가 장모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재민은 잠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던 곳. 하지만 이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도영이 선물한 새 스케치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갤러리에서 보내온 환영 편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작가님, 잘 다녀오세요. 파리에서 멋진 작품 기대할게요. 한국 돌아오시면 저도 전시 보러 갈게요. 재민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요, 도영씨. 돌아오면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도영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약속이에요.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여권을 펼쳤습니다. 사진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민. 더 이상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사위도 아닌 이름. 그저 자기 자신의 이름. 화가 윤재민. 재민은 여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권을 펼치자 사진 옆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민. 재민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사위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릴 사위로 살았던 남자.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숨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